한국의 웹3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초기초 상편 강의자 박채원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 환영합니다. 초초기초 상편에서는 암호자산,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ICO,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새로운 난해한 것들을 탐험하기 전에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게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롭게 배우는 이러한 대상이 기존의 여러 시스템들, 특히 금융과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 그 차이점을 느껴볼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고 난해한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도대체 무엇인지 한마디로 딱 정의되시나요? 아니면 막연한 감이라도 혹시 오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신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이게 과연 내 인생에 필요할지 확신이 서기 쉽지 않으시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블록체인, 암호자산, 가상화폐, 크립토 이런 것들 과연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신 부분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이런 아주 어렵고 난해하고 무엇인지 복잡한 말들을 막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느껴지셨던 어떤 감정이요. 실체 없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마주치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는 그 감정이요. 무언가 호기심? 이게 뭔가 하는? 또는 내가 뭔가 이런 새로운 거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조급함? 수도 없이 흐르는 정보들을 알아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 또는 오히려 다 사기 같고 믿기 힘들다는 그런 거부감? 의심? 한켠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혹시 아니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다양한 원인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소하고 난해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회 또는 이 전 세계의 모든 개인, 기관, 단체들이 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규제, 미디어, 기관, 여러 모든 주체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좀 더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냄비근성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건 굉장히 열정적인 한국인들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사실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광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광하고 반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어느 것보다도 빨리 식고 비난과 매도의 대상이 나타나곤 했죠. 그동안 한국 미디어가 15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크립토를 묘사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기를 총 4개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러분 참고차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부터 크립토라고 말하는 것은 암호자산 또는 암호자산 산업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관심.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2009년부터 14년까지 비트코인이 가장 유일한 암호자산으로 존재했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현재 한국신문 또는 유튜브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그 의미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어요. 절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었죠. 특히 한국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블로비 수업을 제작하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것이 언어 때문이든 무엇이든 한국은 여전히도 너무 늦어요. 이 산업에서요. 14년경쯤 한국이 아닌 미국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벤자민 로스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그 시기 뉴욕주의 금융청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감원장이죠. 그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해석했던 내용들을 요약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그 금융의 핵심 뉴욕에서는 심지어 공적인 자리에서 그 개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개방성이 있는 곳이었고 그 정도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던 상황이었다. 2014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어땠나요? 주류 정치, 경제, 학계 그 어느 곳에서도 관련 문서나 유의미한 의견을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신문기사 하나 나온 거에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환호했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저는 2014년 중반에 운이 좋게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덕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어요. 또 소규모로 스터디도 모아주시면서 비트코인을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던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지에서 오는 여러 불안들이 나타났을 것이 당연하고요. 두 번째 시기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 같이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세 번째 시기는 그야말로 광기,
그리고 절망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두 번째 시기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알트코인, 코인 투자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고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비트코인보다는 또 다른 단어들이 되게 유명했답니다. 알트코인, ICO, 거래소 뭐 이런 것들요. 이런 단어들이 2015년부터 19년도를 주름 잡았거든요. ICO란 무엇이냐? 혹시 IPO 들어보셨나요? 비상장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걸 의미하죠. 이처럼 주식이 아닌 코인의 자금 조달 방식을 IPO에 빗댄 것이 곧 ICO예요.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고 불리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코인을 이러이러하게 사용하도록 할 거다라는 계획서거든요. 이러한 계획서, 백서 한 장만 가지고 자금을 모으고 그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막 10배, 20배도 이렇게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코인과 그것을 상장시키려는 거래소들이 법의 회색지대에서 수도 없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백서에 쓰여진 대로 사업하는 코인들이 5%도 채 안 될 거예요. 세 번째 꼭지점이 있었던 이 시기는 바로 디파이였습니다. 디파이 풍차 돌리기, 이자 굴리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디파이의 기본적인 원리나 위험 같은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 자체가 탈중앙화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디파이에서 거뒀다라는 주변의 말들만 듣고 사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갔을 때 분명한 블록체인 업계의 기술적 발전과 성취가 있었어요. 이 업계와 기술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꼭지점을 만들어낸 동력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무늬만 탈중앙화 가면을 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디파이라는 이름만 달고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했던 것들도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시기들에 대한 꼭지점, ICO, 디파이 이런 것들 뒤에는 언제나 무시무시한 하락들이 있었죠. 공교롭게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달리 묘하게 꼭지점의 하락과 규제의 시기가 굉장히 겹쳤어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2018년 1월 소위 박상기의 난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서 이건 투자가 아니다, 사실상 투기다, 도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까지 하셨던 예가 있습니다. 저는 저 언급을 듣는데 이 산업이 매도당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당시에 지우기가 어려웠어요.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전부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느껴졌었고요. 지성인들의 전부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유시민 전 보복부 장관 역시도 아주 단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하나의 편협한 시각을 또 보여주고 있죠. 2018년 초 박상기 전 장관의 서슬퍼런 규제와 묘하게 맞물렸는데요. 당시 전 장관께서는 비트코인 광풍, 이건 역대 투기 사건 중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다 라고 표현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서슴없이요. 비트코인은 곧 사기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3년 후가 지난 2021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께서는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 아니다.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 아니다. 라고 한다고 언급하십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투자자 자산으로서 보호의 영역으로 치지 않고 이건 도박이다 라고 선을 딱 그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암호화폐 자체도 하락장인데 규제기관들의 수많은 지성인들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언급하시니 많은 분들께서 그런 혼란 속에서 코인은 다 사기고 다단계고 유사수신이고 코인업자들은 개미를 빨아먹는 암적인 존재고 범죄 집단이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실 수 있는 환경이었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도 그럴까요? 각국의 크립토 상황은 어떨까요? 혹시 블랙락 들어보셨나요? 운용자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블랙락보다도 운용자산이 큰 투자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분기 기준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9조 달러라고 이야기했어요. 1경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액수죠. 국가 주체로 보든 어떤 국부 펀드와 비교해보든 그저 단순 규모면으로서 블랙락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가장 큰 운용자산을 자랑하는 운용사입니다. 그런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올해 7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요. 그리고 블랙락의 수장인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며 이것이 신중하게 설계되면 자금 세탁이나 부패의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 결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에 운용된다거나 아니면 부패의 온상이라거나 라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언급이죠. 실제 비트코인 그 현물 ETF를 블랙락이 신청하게 되면서 이것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래 가능하게 될 기대감에 오보도 터지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깜짝 반등이 있었어요. 이때 레리 핑크가 한마디 더 붙이시죠.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격 상승이 단순한 오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Flight to Quality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금융용어인데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Flight to Quality라고 표현해요. 이 단어를 다른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비트코인에 레리 핑크가 썼다는 거죠. 일본은 어떤가요, 여러분?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나라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일본이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야마구치현의 한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이 2022년 말 암호자산 시장 변화를 위한 한 발을 성큼 내딛었죠. 12월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전폭적으로 발표해요. 그러시면서 NFT와 메타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발표했고, 최근 일본 정부는 규정 자체를 개정했어요. 4월에 발효가 되었는데요. 실제 자민당에서도 빠르게 승인한 내역이 있죠. 2023년 4월 전까지는 일본의 암호화폐 발행 기업은 발행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 세금으로 30%를 매년 냈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과도했죠. 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번 개정된 법안으로 대폭 수정이 되었어요. 보유세 자체가 아예 사라졌고요. 이 자산을 매각했어. 그리고 수익이 나왔어. 그럼 매각한 수익에 대한 일부를 실현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법인세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 그리고 보유를 어느 정도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너무도 상반된 평가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기관별 굉장히 극과 극의 의견들을 전부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왜 이렇게 주체마다 시기마다 해석이 달리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 국가, 기업, 개인, 그 누구도 이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대답을 내려줄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역사이기도 하고 이 새로운 대상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어서 모두가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노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시나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 블로비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내러티브 자체도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견일 뿐이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너무 새로워서 누가 확실하게 정답을 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블로그는 과감하게 던집니다. 2009년 비트코인의 첫 탄생, 그 이후 블록체인의 다양한 방면으로서의 새로운 시도, 찬란한 기술의 발전 그 너머에는 인간 개개인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자유를 찾아주고자 했던 그런 기술적인 발명가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서 힘을 받은 개인들은 이전 시스템의 개인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요. 이러한 찬란한 변화를 이끌게 된 기술에 숨겨진 인문학적인 의미를 이번 강의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관심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강의로 같이 떠나시죠.